출발 새 아침. 고위 간부 15명, 중간 간부 52명, 도합 67명의 검사들이 검찰 인사를 전후해 옷을 벗었습니다. 특히 6일을 기준으로 검사들의 신규 발령지 임명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한 전직 검사장은 보란듯이 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방해가 될 만한 세력을 미리 제거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소위 윤석열 사단이 득세하고 문정부에 칼을 들이댔던 이들은 줄줄이 물을 먹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급하게 추가 인사로 상황을 봉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는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를 약속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조금 깜짝 뉴스, 좀 아주 이상한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한 건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다. 네. 이 의도가 조금 보이긴 합니다. 뭡니까? 바로 이게 전형적인 가마우지 전략이다. 그렇죠. 가마우지 전략. 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 네. 하면서 이 한국의 목줄은 계속 쥐고 있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수출 허용한 그 포토레지스트라는 품목은 국산화가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재팬 프리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의도도 그래서 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허가 직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안보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해 수출 허가를 내줬다. 자,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정치 보복이 아니고 네. 안보상 이유다라고 하는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But 네. 역설적으로 이번 허가로 해서 수출 규제 품목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만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고 하는 초강력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든 셈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이 가마우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리가 긴 새를 말하잖아요. 목이 길죠, 걔가. 네. 그래서 걔가 이제 물속에 들어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그 물고기를 쏙 빼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줄을 딱 이렇게 어부가 쥐고 있다가 네. 목줄을 탁 잡아채면 네. 가마우지가 그 먹었던 물고기를 뱉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방식인데. 우리가 가마우지고 일본이 어부다 이런 예, 거죠. 그래서 가마우지 경제다. 일본 어떤 그 경제평론가가 예전에 그렇게 이제 규정을 내린 건데. 너무 얄밉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오늘 개각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정인 특보가 주미대사를 고사했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청와대 쪽에 사양의 뜻을 이제 밝혔다라고 하는데 뭐 본인이 언론에 해명한 바는 이렇습니다. 곧 일흔이 된다. 한국에서도 할 일이 아직 많아서 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수 야당들의 조국, 문정인 두 사람에 대한 집중 성토도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들립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제 보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뭐 외교통이시죠. But 조국 살리기 차원에서 문특보 카드를 접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네. 또 이런 속에 서울대 교내에는 조국 교수에 대한 찬반 대자보가 나란히 붙었다고 합니다. 네. 과거 폴리포스에 대해서 본인이 워낙 비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또 비난 여론도 좀 없잖아 있는 건데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서울대에는 그냥 사표를 내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관은 유한하고 예? 교수는 좀 오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사표를 시키는 게 본인이 아니죠. 안가주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의 결단력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구국의 일념으로 정말 안가주망을 선언을 했다면 네. 예, 교수직 따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따위요? 어쨌든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정인 특보가 살신성인했다. 특보 후보가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열립니까? 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이제 어제 일단 왔죠. 오늘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만나고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밀 청구서죠. 그렇죠. 일단 세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세 번째,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금 뭐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 요구할 걸 이미 기정사실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최대 6조 원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원래 이게 5년 단위로 그동안에는 5년 단위로 인상 폭도 4% 이상은 못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연간 단위로 하는 거로 갑자기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한 거. 트럼프가 그랬죠. 예, 그게 좀 이제 뼈아픈 대목이다라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는 연 단위로 3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라도 줄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이렇게 6조라는 거를 또다시 내놓을 줄은 우리가 사실 몰랐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것도 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사실은 청해 부대를 좀 어떻게 움직여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예. 또 돈도. 아니,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전 수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뭐 대양해군 육성 차원에서도 이건 필요하고. 근데 이란하고 또 싸우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활동의 이제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란하고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비용은 일단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큰 부담은 방위비 분담금 6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사람들도 원래 그걸 노리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분담금 플러스 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이 중하고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단기 카드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일본은 안 한다고 나오기 뻔해서 우리도 한번 좀 따라가 보죠. 짧게 군복무 중에 해외 원정 도박을 나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프리카 TV BJ 철구로 알려진 이예준 씨인데, 이게 지금 해외에 가서 그 바카라 카지노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랐어요. 본인이냐 아니냐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또 다른 BJ, 또 다른 가수와 함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군 해당 부대 측에서는 휴가 복귀 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야, 요즘 군대 참 좋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군인이 외국에 간다. 외국에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허가를 받으면 가능은 하답니다. 네, 그것도 문제는 이제 원정 도박. 그러니까요. 그렇죠. 원래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군 형법에는 도박 규정 자체는 없죠.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연륜과 깊이가 누구보다도 다른 두 정치인이 모셨죠. 여의도 정치 상황을 정말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게 좀 있네요. 오늘 개각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목이 집중되는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박상기 법무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인데요. 사실 야당에서 이 조국 전 수석을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또 입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난이 많았는데 인사검증에 실패한 부적격 장관이다. 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뭔가에 기용하려고 하느냐.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용설과 네. 기용이 됐다는 것이 우리 그렇죠. 서른 최고위원만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기용됐다 생각하고 말씀해 보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설명해 주신 대로 민정수석은 공직기관과 인사검증을 주로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많은 언론이 평가하기를 최대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 실례는 이 장관이나 차관들이 그 소위 인사검증에서 낙마된 분이 11명이나 있고 또 문제를 있어서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또 6명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직권으로 또 임명한 분이 8분 이러면 한 50여 분 중의 인사 중에서 11분, 6분, 8분이 인사검증에서 낙마한 사람을 또 부적격자를 골랐다는 거는 인사검증이 실패라는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 공직기강은 뭐 우리가 이미 잊혀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버닝성 경찰 유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검찰 문제 그다음에 김태호 소위 그 민간 사찰 문제 등등 수도 없는 것들이 공직기강에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 인사에서 그렇고 또 특히 그 우리가 오늘 신문이나 많은 소위 뉴스에서 나옵니다마는 이 조국 수석이 나온 그 서울대에서 네. 반대하는 목소리 대자보까지 붙고 또 최근에는 아주 부끄러운 얘기죠.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위를 할 정도로 지금 네. 나왔는데 굳이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실 텐데 네. 이것은 대통령의 나는 아집이나 고집이지 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뭐 지적에 조사를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네. 인사검증의 실패라는 부분은요. 역대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고 난 뒤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사청문회에 걸려 나가요.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 정부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전 정부도 더 많이 있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표준을 잡는 거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촛불 정신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핵심적 계획 과제가 촛불혁명에서 온 핵심적 계획 과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입니다. 네.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할 것이냐. 네. 책임자가 누구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돌아왔습니다마는 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조국 교수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교수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서울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 들어오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민정수석으로 일을 쭉 해놓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 호흡이 맞아요. 누구랑? 대통령과. 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뭐 유일하다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적어도 우리 여권 내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학생들이 어떻게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시각은 또 다른 측면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들도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조국이 제일 적임자일 것이다. 이런 지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초점을 놓고 본다면은 적임자는 역시
조국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 네, 그러면 의원님 제가 서른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데 네. 그러면 조국이 나타나기 전에는 민주당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까지를 어떻게 완수해낼 것이냐. 예. 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자가 조국 교수일 것이다 이렇게 본 시각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매우 중요한 이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조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재가 이렇게 없느냐 하는 것을 저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방금 우리 서른 최고위원이 말씀한 대로 촛불 정부는 민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정부라면 그러면 서울대학교 동문들 그 많은 동문들이 여론이 부끄러운 소위 지도자로서 제1위를 할 정도 되면은 이것도 민의 중에 큰 민의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그 모교에서 대잡을 붙여서 이 소위 조국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개혁을 조국 이 수석 외에는 못한다. 네. 이거는 참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많은 인재가 수도 없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전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가 전 꼭 대자부를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나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대 대자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발표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논의하죠.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부끄러운 동문 1위는 여러분들이 여러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거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서른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치권에서 등장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여권이 여행 금지, 올림픽 보이콧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이 친일 프레임 혹은 이 반일 프레임 가지고 울거먹는 건데 이거 너무 지나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130명입니다. 네. 우리 당이 130명인데 그중에는 각양각색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관광을 가지 말자 하고 이렇게 국민운동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자발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누구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국민 스스로 힘으로 해서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저는 그냥 너무 국민들이 고마워요.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참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관광만 하더라도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지금 거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사카 이런 데. 네. 대마도 같은 데는 황 비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제일 아파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 정부 쪽에서 나서서 또는 여당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일부 이런 의견이 있지만은 최고위에서 한 번도 이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 재팬보다는 노 아베라고 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게 일반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이 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은 이 국면은 충분히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강경론은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부 의원들이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는 국민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당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당내에서 논의될 사안도 아니고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논의된 적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 어떻게 반론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서른 최고위원께서 당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 한일 관계에서 정부와 정부는 사실 맞붙으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이하 정부는 좀 한 걸음 뒤에서 어떤 상황 전개를 잘 예의주시하는 게 좋겠고 지금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간인 관계는 이보다 더 아주 열심히 한일 관계를 지적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더 우리 국민보다 더 먼저 흥분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데서 네. 혹시 아까 얘기하신 소위 여행금지, 올림픽 참가 불참
여기까지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이것은 소위 여행금지는 가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인데 네. 이건 도덕적으로나 사회 윤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 정신이라는 건 뭐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도 없고 평화 자유인데 그걸 그르치는 것을 한국이 선행을 해서 올림픽을 안 가겠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저는 잃는 문제고 그걸 정부가 앞장서서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실예로 사회진보연대 같은 것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인데 그분들도 성명 발표를 해서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이 앞서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 관계에는 민간 아까 서른 대표에서 순수한 민간인들이 3.1 정신운동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 이런 차원으로 승화돼서 발전된다면은 뭐 일본이 지금 저렇게 뭐 앙탈을 부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후쿠시마 쌀, 그러니까 원전 사고 때문에 쌀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 뭐 혹은 도쿄까지 방사능 수치가 나왔다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간에만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냥 가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관광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국민 개인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는 절대 인문 관광 안 가겠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결정에 따라서 같이 안 가는 거죠. 지금 그렇게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국민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올림픽 문제도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간다는 거는 이게 선수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그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심할 일이 아니냐. 이 얘기가 틀린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세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네. 이 음식물 관계, 이 농산물은 이미 규제를 우리가 묶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영에 서로 수입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수준에서 강화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우리가 여행 부분은 그거하고 또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렇게만 지적합니다. 네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여러분 그 여당의 서른 의원 그리고 야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는데요. 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 오늘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2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야의 품격 있지만 뜨거운 논쟁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6361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법무장관 기용 관련해서 교수는 교수일 뿐이다. 택시 운전수한테 여객기 기장 맡기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4867 쓰시는 분께서 처음에는 단순한 혐의로 갈까 봐 걱정했는데 일본 시민과 연대되는 모습을 보니 후차적으로나마 세련된 집단 행동으로 변신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감성적 호소를 하지만 그 목소리 정당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6361분 교수는 교수일 뿐이다. 택시 운전사한테 여객기 기장 맡기는 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수 대통합의 우선 상대로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만나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후폭풍이 바른미래당을 좀 들쑤셔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러브콜. 뭐 정치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네. 근데 시끄러운 한복판에 지금 화두를 던졌는데 이 정당은 플러스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또 정석이라고 보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한국당의 본래 기본적인 스탠스인데 네. 지금 콕 집어서 유승민 의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주위에 뭐 희망적인 목표죠.
우리 야당이 몇 갈래로 지금 흩어져 있는데 네. 이걸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좀 만들자. 거기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니까 네. 얘기가 나온 거고 한 발 더 나가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도 같이 우리가 야당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면은 네. 좋지 않겠냐는 희망사항 또 앞으로 전개될 사항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우리 그동안 많이 봤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네. 어제 민주평화당도 이미 10분 정도가 탈당한다고 그러고요. 또 사실 유승민, 안철수계는 서로 기존 바탕이 다르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탄핵을 찬성하는 쪽,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까지 지금 나눠져 있는 이 분들을 다 아울러서 하기에는 아무리 총선을 승리한다는 게 큰 목표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쉽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할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정치 아닙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가느냐 하는 것인데. 네네. 그게 이제 지혜인데 제가 볼 때는 국가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냐 선택적인 방법이 막다른 골목에 오면은. 네. 이제 선거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뭔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또 작은 그 군소정당사에 지금 몸부림치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이제 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겠죠. 예. 그러나 지금 큰 차원에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숙성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거는 좀 지켜나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네, 인간이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인간이 감동할 때는요.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감동하거든요. 예. 제3자가. 네. 정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희생을 하면서 뭘 하자고 할 때 그때 호소력이 생기고 그게 뭉쳐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뭐 약간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 희생을 선언하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성공 잘 안 돼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잘 단합이 잘 되냐. 네. 이거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대뜸 그래요. 이건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 대표장이 다음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누구도 그 얘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 단합의 제일 요건이다. 네. 근데 이런 게 인물이 나와야 돼요. 자기 희생하면서 나는 다음에 뭘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뭉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안 보여요. 야당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 없이 그냥 뭉치자 해봐야 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문제의 핵심은 그 구를 어떻게 배제해내면서 그리고 이 건전한 보수들끼리 같이 뭉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그 핵심 핵심에는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꽉 둘러차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 한 국민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통합을 해봐도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극우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좌지우지하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국민 생각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4867님이 지금의 자한당 대표진이 중도층에 박수받을 두각을 못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미당을 흡수한다는 건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른 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말은 그렇게 해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가 바로 이제 서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근데 저는 서 의원이 평소답지 못하게 넘어가죠. 냉정한 지적을 하시는데. 평소답지 못하게 냉정한. 왜 핵심을 찔렀습니까? 건전한 야당을 육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격으로. 그런데 꼭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니요, 제가 그 정답을 드렸으니까 정답에 따라오십시오. 우리 서른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야당이 일단 의욕을 가지고 하려오니 지켜보겠다. 뭐 잘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덕담을 해줘야지. 그냥 이거 안 되기만 바라는 식으로 그냥 꼬치꼬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네,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를 좀 가볼 텐데요. 이번 주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언쟁이 엄청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합의 위반이 맞다. 또 정인영 실장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막 싸우는 의원하고 이 정부 쪽 사람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요.
두 분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잇따른 북한의 도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맞습니까? 또 맞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요. 어떠한 얘기로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당한 짓이죠. 부당한 짓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풀어야 될 상황에서 예. 군사적 긴장을 이게 더 강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절대로 네. 이건 안 되고 그러면 9.19 남북 군사협의 위반으로 볼 것이냐 또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은 더 강화시키면서 위반은 아닌 아주 묘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사일 발사를 남쪽으로 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했습니다. 네. 동북쪽으로 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일종의 위협적인 행동이지 남북 군사 합의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교묘하게 했어요. 예. 교묘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군사 합의 위반이냐 합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군사 합의의 정신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네.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여야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9.19 군사합의문 1조에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남한 쪽을 향해서 내가 쏜 거고 남한이 적이다 이렇게 저번에 북한에서 말하지 않았나요? 남한을 향해 쏘지를 않았습니다. 동북쪽으로 해서 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황해도 쪽에서 그랬는데 네. 남쪽이 우리들이 이제 쏘려고 했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표현은 김정은 지도하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이게 그 행위 자체는 군사 합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교묘하게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의원님? 예. 국가의 안보의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예. 국가 안보는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첫째 책임이 있고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국민은 여기에 대해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에 나와가지고 두 분의 생각이 다른 표현을 했다는 거는 예. 국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위반인데 이거를 어느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정의용 실장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얼버무렸거든요. 예. 그 증거는 이 국방장관과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할 때, 예. 상임위에 질문할 때 분명히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를 정의용 그 실장에게 읽어주니까 예. 그 뒤에 이제 한 발 후퇴를 해서 참 얼버무리면서 이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본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리원 최고위원 말씀대로 방향을 어디다 쐈느냐는 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오늘은 저쪽 동쪽으로 쏘았다가 내일은 남한으로 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 성능의 문제를 우리가 뭘 어떻게 진단할 거냐 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가장 핵심인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 거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나와서 소위 국회에서 또는 국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문제였다. 군사합의서에 보면은 미사일 발사 등등이 구체적인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남북 간에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네.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쪽지 예산 일명 자한당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 민원 받은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위원장 신분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40초씩만 두 분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 의원님. 예.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소위 예결위원장을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여야가 전체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야가 타협을 하고 또 정부가 또 타협을 해서 결국은 작은 예산이라도 크게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준비 작업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좌파적인 어떤 쪽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은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덜 한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서른 의원님.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짓이죠. 네, 이걸 그냥 부끄럽다. 노골적으로 내놓고 한다는 자체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얼굴 들고 다니기 쉽지 않은 이런 국민으로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술 먹고 또 그러더니 또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게 그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네. 사과하고 저 예결위원장이라는 자리는요 여야를 떠나서 중립구에 위치했으면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무슨 뭐 지역구 챙기기나 주변에 있는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로 이렇게 해준다면은 네. 국민이 어떻게 그걸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는 사과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끄러운 예결위원장 사과하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에서는요. 분당 수순을 밟게 된 민주평화당 사정 김경진 의원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왜 아베 총리는 3권 분립을 모르는지 그 근본적 이유도 따져보겠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돌아옵니다.